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한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날지 추측하시죠? 얼굴이 좀 까칠합니다. 어제 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제 좋아하는 동생을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속이 무척 쓰립니다. 더 마시고 싶었는데 방송을 위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70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 이유는 파웰 의장의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 1월 5일 한국 시간 새벽에 파웰 의장 스피치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파웰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요 발언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is prepared to adjust policy quickly and flexibly.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이렇게 했죠. There is no preset path for policy. Listening carefully to market. 이랬어요. 즉, Fed, 연준은 시장이 하는 말, 시장이 말을 할 수는 없죠. 시장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우려사항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죠. 즉, 그것을 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말에, Fed는 시장이 하는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며, 정해진 길은 없다. 그리고 그런 발언에 빠르게, 앞으로는 좀 더 유도리 있게 시장을 봐가면서 정책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번 발언 오토파일럿 기억하시죠? 정해진 길 간다. 그런 얘기해서 시장이 아주 거의 패닉 수준이었죠. 그런데 오늘 전미경제협의회에서 페드 의장이 일단은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발언 이런 나와 있습니다. If needed, 즉 이게 무슨 얘기냐? We said that we would be prepared to adjust our normalization plan. normalization plan이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매월 500억 달러씩 해나가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 즉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도 if needed, 필요하다면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양적 완화 축소를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줬습니다. 상당히 더비쉬한 발언이죠. 계속 두 가지 더 뽑아왔습니다. Markets are pricing in downside risk.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앞서서 한 말은 뭐냐면 Even as he sees no major risk in the economy. 즉, 패드 발언으로서 가오는 잡아야죠. 왜? 그 앞서서 바로 미국의 그 job 리포트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즉,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 시장에 전혀 큰 리스크, 엄청 큰 리스크가 있다고 자기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위험에 대해 이미 시장이 우리 페드에게, 연준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고 본다. 즉, 주식시장이 금리 이상하면 우리 붕괴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있고 그게 이미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조심해서 듣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많이 비난하는데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거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No! 즉 물러날 생각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발언하고 상당히 틀려졌죠. 시장이 싫어할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했고 시장이 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옐렌이나 버냉키 의장이 했던 대로 그대로 상당히 유화적인, 두루뭉실하지만 유화적인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전날에 빠진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의 전문가가,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t was a nod to market concern that
The Fed had a key decision on autopilot. 자, 지난번 12월 19일 금리 인상할 때 시장을 패닉으로 빠뜨렸던 게 뭐죠? 이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은 자동화법 작전입니다. 그냥 정해질 게 가는 겁니다. 즉, 시장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오토파일럿, 정해진 길,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일단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it's not that he's changed this mess. 즉, 그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건 아니다. 하지만 more patiently and in great detail. 상당히 인내심 있게, 즉, 시장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 듣는 것으로 더 디테일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부터 패닉으로 우리를 몰고 갔던 게 중국의 PMI, 그 다음에 애플 실적이죠. 애플 실적. PMI는 수요일 날, 애플 실적은 목요일 날 시장에 나오면서 다우지수를 무려 600포인트, 한국 시장도 한 3일간 크게 많이 뺐죠. 그런데 PMI 지수라는 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처럼, 구매 관리 지수처럼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로 어느 정도로 보냐에서 그 기준선을 50으로 둔 건데요. PMI 지수가 50 밑에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49.4가 나왔는데 이게 2년 6개월 만에 중국이 이제 50 밑으로 빠진 거였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게 뭐냐, 신규 New Export Order입니다. 신규 수출 주문입니다. 근데 신규 수출 주문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50하고도 한참 밑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만큼 빠진 게 지난 2016년, 15년 이후에 거의 3년 만, 2년 반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신규 수출에 대한 주문이 줄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신규 수출이 결국 뭐냐? 애플 같은 데는 그 중국에서 일종의 OEM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중국이 이 정도로 경제가 힘들면 중국 소비시장에서도 애플이나 이런 미국의 IT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그걸 확인해 준 거죠. 애플의 원래 실적 발표는 2월 7일에 합니다. 애플이 9월 결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4분기지만 애플은 이제 1사분기죠. 10, 11, 12, 3개월치 실적 발표를 2월 7일에 하는데 애플 그 CEO인 팀 쿡이 미리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1분기 예상 매출이 원래는 890억에서 93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확 줄인 84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이 이유를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 아이폰 수요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이 중국 무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실제로 미국 경제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유화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이러다가 정말 현실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흐름을 예측했다고 하나요? 그런 이제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즉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 전체 중국 교역량의 17%로 상당히 크지만 수입하는 양은 8.2%로 한국,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애플의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중국 때문에 애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 다음에 애플 실적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인해서 세계 글로벌 교역량이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중국의 수입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의 싸움한다고 해서 미국의 수입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내려가고 싶은데 한번 뺨을 한번 때려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요약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글로벌 소비시장의 주도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을 덜 한다고 해서 미국이 수입을 안 하냐? 다른 나라에서 하겠죠. 그 점은 분명하죠. 그래서 애플 실적은 저는 무역 분쟁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 삼성의 스마트폰 실적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과거처럼 스마트폰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고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실적이 나쁜 건 중화권에 대한 핑계는 되긴 됐지만 샤오미 등 중국 기업, 이런 IT 기업의 기술 향상, 제품 향상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에서도 지난번에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이번 실적 하향을 글로벌 교역 축소나 미국 무역 분쟁 때문에 해서 중국이 뭐 애플 미국 기업을 버렸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영향은 당연히 끼쳤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다음 주 1월 7일에 미국과 이제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무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협상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 그때 안 되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아무튼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해야 되는 내용은 그거죠. 미국의 국내 경제 지표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ISM 제조업 지수도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 무역 분쟁까지 더 심화되면 금리 인상 기조가 뿌락돼서 미국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쿡이 미리 실적을 발표한 것도 1월 7일부터 미국하고 제대로 좀 중국하고 협상 좋은 소식 만들어 달라 이런 은연중에 압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중국 무역과 애플 발표하자마자 당일날 원달러 환율이 14원 정도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시 되돌아왔지만 그 얘기는 중국의 수출품이 한국은 대부분 중간재나 부품이거든요. 그 부품을 가공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앞으로 뉴스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암시도 줬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뉴스죠. 페드 의장과 애플, 그 다음에 중국 무역, 그 다음에 PMI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느끼는 생생한 시장들, 그런 뉴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듣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아주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전망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 어제부터 얘기하면 어저께 다우지에서 660포인트, 폭락했죠. 예. 그래서 셀링 패닉이라고 그러고, 네, 팔아치우는데 아주 공포감을 느끼는 거고,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페이롤, 그 취업자 수 발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하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식을 완전히 씻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승을 시작해갖고 하다가 아침 10시에 그 전현직 연준 의장 3명이 이제 컨퍼런스로 거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그 시장이 예상한 대로 파월 의장은 대단히 다비시한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내하겠다, 예.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하여튼 이런 좋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또 그 초보 파월 의장도 이제는 조금 경력이 쌓여갖고 시장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조금 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는 740포인트 오르고 S&P 500는 그동안에 그 저항선이 2520이었거든요. 예. 그것을 팡 뚫고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그 AD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어드밴스하고 디클라인한 그 숫자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테크니컬 인디케이션에서 암스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드밴스 한 거하고 상승 볼륨이 따라준 거. 그게 아주 지난번 한번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상승할 때보다도 오히려 오늘 게 상당히 더 건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큰 손이 참여했다고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도 상당히 좀,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시장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연방은행 셧다운이, 제발 길게 가지 말고 조만간 해결되면은 증시는 상승으로 가고, 또, 얼마 전에 그 중국의 PMI 지수가 49로 나왔고, 또 미국의 ISM 넘버도 54로 겨우 이제 50을 이제 상회했는데, 이것은 중국은 이제 컨트랙션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은 겨우, 경기 하강은 아니지만은 겨우 50 이상을 면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숫자인데, 그래서 양측의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그 협상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바로 딱 하루 전날, 애플이 원래 사실 실적 발표를 2월 7일에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화권 탓을 하면서 600포인트의 큰 폭 하락을 시켰어요. 사실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물론 크긴 하지만 그렇게 큰 매출에 중국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 애플의 그 가이던스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한 것도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또 그 몇 시간 후에 백악관의 그 경제 고문이,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들 중에 중국의 비즈니스를 걸쳐두고 있는 회사들, 진짜 많은 회사들이 애플과 같은 이런 가이던스를 낮추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하는 발언을 함으로 해갖고 증시에 공포감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셀링 패닉이었고, 오늘은 반대로 바잉 패닉이었습니다. 참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발표된 그 페이롤 넘버, 그 취업자 수 넘버, 사실 이거는 래깅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서 현실보다도 뒤늦게 나오는 그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후행지수죠? 후행. 그렇죠. 후행지수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 선행지수, 리딩 인디케이터에서는 우리가 뭐 국채 그 금리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걸 보고 우리가 겁을 먹었고, 또 그 다음에 하우징 마켓에서 크래시한 거, 거기서도 겁을 먹었고, 또 원유 가격도 크래시할 때 이제 겁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제 선행지수는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한밤에 아주 한가한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막 밀릴 때, 그렇다면은 뭔가 앞에 교통 흐름을 막는 뭔가 이제 장애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페이롤 넘버든지 또 GDP 넘버 이런 거는 후행 지수예요. 예를 들어 갖고 항공모함이 풀 스피드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적어도 1분 내지 2분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가 한 2km, 3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미국 증시 그 ISM 넘버로 볼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기반이 이제 조금 안 좋게 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끼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그렇게 ISM 넘버처럼 안 좋다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 페이롤 넘버나 GDP 넘버는 사실은 한 달, 두 달 뒤에 나타날 그 현상이 아직도 후행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롤 넘버나 GDP 넘버에 우리가 크게 환호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을,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 페이롤 넘버도 상향 수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아직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고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시각이 그래도 옳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네요. 미국 경제가 상승은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거, 금리 인상 제발 좀 함부로 안 한다고 얘기해달라. 그 발언을 파웰이 오늘 해줌으로써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큰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겁나는 게 그 금리 상승이었거든요.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은 사실 더 무서운 게 금리 상승이었는데, 그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 자산 축소 그를 이제 말하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므로 해갖고, 이거는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빌리언 달러를 축소해 나간다는 거니까 그 시장의 그 통화를 거둬들인다는 거니까 결국 바이 세력의 축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겁내는데, 오늘의 말은 우리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거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을 인내하겠다 이거죠. 안 하겠다는 뭐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천천히 해나가겠다. 근데 오늘 아침 페이롤 넘버가 발표되고 불과 한 10분 20분 후에 또 다른 연준 의원 웨스트라고 하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분이 하는 얘기는 오늘 페이롤 넘버를 볼 때 연준의 2019년 금리 인상 중지,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에는 1 내지 2회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지금 증시가 많이 내려와서 연준이 몸을 낮추었지만은 증시가 충분히 회복하면은 금리 인상 1회 내지 2회는 또 고개를 다시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애플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한국 뉴스에는 야, 중국 경제가 힘드니까 미국도 결국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면 글로벌 교역이 축소돼서 이거 세계 경제 하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볼 때 중국 경제 하강을 미국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 내수 경제 구조라 갖고요. 그 다른 나라 경제나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분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 증시에 대한 그런 분석 기사를 접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중국이 갑자기 최근에 많이 부상해 오니까 미국은 일단 중국을 그 표현적으로는 전략적 경쟁국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 나쁘게 말하면 적국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을 많이 깎아내리는 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기업들의 부채, 그 다음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만 연장되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스러운 건 어제 중국이 지준율을 두 번에 걸쳐 1% 인하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건 제 그 브리핑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좋은 방향만 있는데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변수, 아직 미국 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변수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져갖고 경제에 악영향을 크게 준다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 페이롤 숫자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거를 상쇄하고 다시 또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하강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과 증시를 부양시켜서 그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거든요. 예. 근데 이미 미국에는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 됐어요. 대체 뭐 주택 가격이 크래시 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주택 건축 회사들의 주식이 약 80%까지 이제 크래시했는데, 이제 미국 증시마저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미국 GDP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기업 설비 투자 이런 것이 감소해갖고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견조했는데 심리 효과로 인해갖고 정말로 소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의 효과 감소를 해갖고 민간이나 기업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미국 경제 그 자체가,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그 변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폭락했는데 미국의 오일 생산은 거의 다 셰일 오일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셰일 오일의 그 생산 원가가 배럴당 약 55달러 내지 6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셰일 오일 이 회사들이 이 원유 가격의 상승기를 맞아갖고 생산 원가 이상의 상승기를 만끽한 지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 원유 가격 크래시 때 엄청난 빚투성이에 이제 올라앉았고, 또 많은 이제 회사들이 파산했고, 현재도 엄청난 빚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이 셰일 오일 기업들이 만일 현재 그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유가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산할 셰일 오일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일자리도 날아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셰일 오일 기업들의 파산이 자칫 이미 빚이 많은 다른 섹터의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죠.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갖고 대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거는 뭐 시장에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진짜 증시의 공포,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포거리의 변수라고 꼽을 수 있으면은 그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그 전격적으로 철군하겠다고 하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반발해갖고 매티스 국방장관과 현지 그 군사작전 플래너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트럼프가 이라크도 방문했고 이스라엘도 군 관계자 만나갖고 다 이제 면담한 후에 그러면 시리아 철군을 3개월 정도 기간을 늘리겠다 이렇게 조금 물러섰어요. 그렇지만은 미군이 시리아 내에서 뭐 한 2,000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작은 숫자이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2,000명뿐이 안 되는 미군이지만은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해버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군 철군시킬 때 시리아 내에 있는 러시아 군사력과 이란 군사력을 동시에 함께 철수하자는 조건, 그런 조건으로 철군하지 않고 미군 혼자 빠져나온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러시아를 등에 업은 이란 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일부 군사 위협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이스라엘이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미국이 시리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돕기는 대단히 어렵고, 까딱하면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유 가격 폭등과 세계 국제 정치 군사 엄청난 공포감을 몰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부상하지 않았지만은 미군의 시리아 철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봅니다. 참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런 정도라면 현금 보유한 것 중에 10% 정도는 주식에 좀 넣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나라든지 정밀 분석해내는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고 또 부채도 아직까지는 매니저블한 그 상태라 갖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붕괴된다고 별별 소리가 다 있지만은 저는 그런 퍼머넌트 베어의 목소리는 사실 무시하고 중립적인 그런 분석 기사를 중요시하는데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분석 기사를 봤는데 증시에서 그 전해에 많이 하락했던 증시는 그 다음 해에 대폭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유명한 분석가들은 미국 증시는 올해 S&P 500 인덱스를 기준할 때 2850, 최대로는 3000까지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증시 사이클로 볼 때 만일에 올해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은 올해 상승은 진짜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상당 올해 최저점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락 시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20분 다 됐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지난번에는 뒤에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앞으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발언들이 있고 선생님이 보시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들께도 참조할 만하다 싶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연이어서 계속 이어서 중요한 금융수지 몇 가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제요,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뉴스, 로이터 통신이죠. 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China slashes banks reserve requirements. 지준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중앙은행이요. 일종의 시중은행의 대출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령 10원을 대출하려면 그 얘기는 그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준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을 통제하는 건데 이 지준율을 예고를 했어요. 뭐냐면 1월 15일날 0.5%, 25일날 0.5% 추가로 이렇게 내려서 1%를 지준율 인하하겠다.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로이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두 번에 걸쳐 1% 인하하면 약 8천억 위안에 대한 유동성을 방출하는 것과 같다. 최근에 중국의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채, 중국 기업의 부채 문제까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단 희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이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The size of the cut, 지준율 인하하는 이 사이즈가 at the upper end of market expectation. 이게 무슨냐?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일에 중국 시장이 한 50포인트 정도 올랐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신이 예상하기는 further cuts in the RRR, 이게 지준율입니다. widely expected this year, 앞으로 더 많이 여러 번 지준율이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같이 했습니다. 자, 제가 굳이 한국신문을 안 올리고 로이터를 아예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한국신문들도 로이터의 뉴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올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뉴스보다는 차라리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쉽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결국 미국 무역 분쟁에 의해서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 내수 부양의 길로 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사실이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작년 12월 1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국의 내수에서 중국의 현지 기업인들과 투자자가 부동산을 많이 팔았는데 그 부동산을 누가 샀는지 조사해 보니까 약 40%를 유나이티드, 미국 투자자가 샀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병 주고 약 주나? 미국하고 때려서 중국이 우리 유튜브나 우리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저렇게 샀다는 얘기예요. 약 50억 달러 정도 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중국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냥 죽을 수는 없거든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수를 부양한다. 지난번 수입품 관세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정도 인하했고요. 두 번째 지준율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수출 시장에서 이제 저가 제품들 이제 미국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줄어든 부분을 내수 부양으로, 내수는 결국 부동산을 다시 한번 띄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미리 간 선점에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인 것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미국의 공포지수 있습니다. VIX 공포지수와 전체 글로벌 환율에서 몇 가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VIX 보겠습니다. 공포지수인데요. 중요한 건 1월 3일, 4일인가요?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600포인트 다우지수가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3%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오늘은 이 공포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전날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600포인트 빠졌는데 전날 공포지수가 다른 때 같으면 상당히 큰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전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의. 아하, 이거 시장이 뭐냐면 결국 방향은 상승으로 가겠구나라고 어제 유추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공포지수가 더블탑을 못 맞추고 앞에서 하락하는 거 봐서는 시장은 이제는 상승 분위기에 좀 초점을 맞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전체적인 환율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를 보시면 이미 지난 12월 18일 날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두 번 더 올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인덱스는 계속 빠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페드 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더 비쉬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다. 왜? 유로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친 유로화를 보시면 미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유로화가 강세를 둬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오르다가. 그런데 반대로 호주 달러, 카나다 달러, 그동안 이 호주 달러, 카나다 달러는 이머징 통화하고 같은 흐름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들 통화 가치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냐? 이머징 통화도 결국 앞으로 당분간, 최소한 당분간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게 내려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미 당장에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이 얘기는 뭐냐? 아하, 이머징 시장에도 위험자산의 일부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요점을 정리해 보면 아까 토마스 류 선생님 그 다음에 파웰 의장의 발언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3가지 정도 예상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2019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2분기,
올해 6월까지 그 이전에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강한 이유가 앞에 환율도 환율이지만 공포지수가 엊그제 600포인트 하락에도 별 가능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추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죠. 유로화나 이머징 환율의 흐름은 달러화가 추가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유로존의 경우에도 GDP 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 즉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긴 했지만 축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것 같고요. 이머징 통화 가치를 볼 때 당분간은 일단 위험 마켓이죠. 리스크 에셋, 주식이나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1100원 밑으로까지는 빠지진 않다 하더라도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1100원대까지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요. 한 10% 정도 현금 보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10% 정도는 주식 보유를 늘려보는 게 어떻겠냐. 솔직히 저는 이미 27일, 28일 그 다음에 엊그제도 정확하게 미국 주식 그 배당주를 좀 샀습니다. 총 금액이 뭐 얼마 안 돼요. 한 3,6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약 내가 가진 현금의 10%를 정확하게 넣어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댓글이 나오겠습니까? 비관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악담을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보고요. 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왜?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그냥 각자의 시각으로 각자가 보는 방향대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고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건강을 잃은 뒤에 운동하고 암에 걸린 후에 담배 끊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밸런스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밸런스. 즉 시장을 좋게 보면 10% 정도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요. 안 좋으면 10% 정도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서로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필요는 없다. 각자의 의견대로 그냥 포지션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제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봤자 어차피 운 좋은 거예요. 제가 수정구슬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스스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보세요. 사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방송을 하고 싶어서 1월 3일이면 목요일 저녁 7시 45분에 이미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난 이렇게 본다 하고 방송을 찍어서 편집자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폭락한 거에 대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악성 댓글 저 안 보기, 어떤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송을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제 방송, 계속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비관적인 안에서 팩트 체크하고 제대로 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옛날 어느 회사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좀 갖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으면 했는데 끝내는 방송을 못했어요. 왜? 악플이 두렵고요. 아직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맞고 틀린 거에 집중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방송이든 다양한 의견의 다양성을 참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그 방송을 만들어 놓고 내리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댓글 악플 난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심한 말 하면 여러분들도 말 좀 가려서 하자. 욕 좀 하지 말자. 육두문자 좀 그만 날리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관점, 그 관점을 참조하시고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방송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금융시장 브리핑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특히 미국에 계신 토마스 류 선생님도 일정을 정리하고 미리 좀 앞당겨서 인터뷰했어요. 그런 거 알아주시고요. 더 많은 응원, 그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하기 누르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